천개의 파랑. 기수방은 성인 한 명이 웅크려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누워있을 수도 발을 뻗고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비좁다. 하지만 이 방을 쓰는 기수는 누워있을 이유도 발을 뻗고 앉을 이유도 없다. 신장 150cm, 몸무게 40kg의 기수는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의 방 안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멘트로 이루어진 공간은 실제 넓이보다 더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C-27은 방에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한 문장이었다.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우두커니 앉아 오래도록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소녀를. 이건 이 이야기의 결말이자 나의 최후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속도라면 떨어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3초보다 몇 곱절은 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조금씩 하늘에서 멀어지고 있다. 땅에 닿는 순간 충격이 몸에 전해지더라도 아프지는 않겠지만 몸이 부서지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누군가는 내 존재 이유며 최대의 장점이라 말했지만 아무래도 그 말은 틀렸다고 본다.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내 최후도 맞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내가 추론해낸 바를 말하자면 고통은 생명체만이 지닌 최고의 방어 프로그램이다. 고통이 인간을 살게 했고 고통이 인간을 성장시켰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는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으로 나뉜다. 내가 떨어지는 동안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최후까지 아주 길게 늘어진 시간이 있으니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3초 전까지 투데이의 등에 타고 있었다. 투데이는 흑마다. 빛이 반사되는 수면처럼 검은 털이 아름다운 앞말이다. 투데이 이야기는 차후에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리라. 지금 중요한 것은 투데이가 나와 호흡을 맞춘 경주마라는 점이다. 고로 나는 투데이와 호흡을 맞춘 기수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3월에 치명적인 실수와 기회로 만났다. 이 사건을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역시나 지금 중요한 건 3월에 처음 만나 호흡을 맞춘 우리가 9월 오늘 마지막 호흡을 맞췄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날. 나는 오늘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 날을 의미할 때도 있었지만 기적이 일어난 날을 더 많이 칭했다. 기적. 오늘은 내 짧은 생에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날이었다. 함성이 들린다. 나의 길고 긴 낙마가 드디어 끝나가는 모양이다. 연재는 이번 경기가 끝나면 칠이 거의 벗겨진 내 몸체를 다시 칠하자고 했다. 어떤 색이 좋으냐고 물었다. 원래대로 초록색을 칠하는 것이 내 이름과도 잘 어울리겠지만 나는 2층 방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다 파란색이라고 말했다. 연재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연재. 성은 우씨. 그러니까 우연재. 이 이름은 투데이만큼이나 내게 중요하다. 나의 구원자이자 나를 선택한 세계. 내가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면 연재는 분명 미간과 꽃 등의 주름을 잔뜩 만들고 나를 쳐다봤을 것이다. 괴팍하지만 미움이 없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나와 투데이를 경마장에 다시 서게 한 이는 연재다. 연재는 두 번째 기적을 만든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용감한 인간이다. 이제 내 다리는 투데이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투데이는 시속 50km로 달릴 것이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등속 운동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다시 생긴 삶을 이어갈 것이다. 투데이는 며칠 전까지 안락사가 확정된 경주마였고 나는 폐기를 앞둔 기수였다. 하지만 지금 투데이는 다시 주로를 달린다. 나는 떨어지고 있다. 땅에 닿으면 부서진다. 인간은 이런 예측을 본능적인 감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확한 수치와 계산에 의한 결과값만을 산출한다. 내 미래에는 예측 오류란 없다. 나는 내가 여기 오게 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일을 말하고 싶다. 내 이름은 콜리다. 브로콜리의 색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콜리. 연재를 만나기 전까지 콜리는 C-27로 불렸다. 2035년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알맞게 조립되어 콜리는 한국대전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콜리가 다른 기수 휴머노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만들어지는 마지막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그 칩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 생산 라인을 돌았던 연구생의 가방에서 떨어졌는데 인지와 학습 능력을 넣어두었던 칩으로 개발 중인 학습 휴머노이드를 위한 것이었지 경마에 사용될 휴머노이드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흘 연속 한숨도 자지 못했던 연구생은 공장에서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몽롱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 마지막 공장에서 마주친 공장장과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꺼내던 순간 칩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지갑에서 명함도 제대로 찾지 못해 한참을 뒤적였던 연구생이 그 사실을 눈치챌 리 없었다. 불운하게도 연구생은 오로지 잠만 생각하며 비몽사몽 공장을 빠져나갔고 그 구역 청소 담당자는 떨어진 칩을 보고 아무렇게나 칩이 쌓인 상자에 다시 던져두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는 연구생이 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닥에 떨어진 칩을 청소 담당자가 다른 칩 상자에 넣었다는 것이다. 둘 다 인간이 아닌 기계였다면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을 사고였다. 그러니 콜리는 인간의 실수로 탄생한 셈이다. 콜리가 눈을 뜬 것은 콜리의 안전장치가 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다소 거칠게 콜리의 몸을 흔들었을 때다. 고정대 후두부가 부딪혔고 다른 기수 휴머노이드와 달리 그것이 눈을 뜨라는 신호로 입력된 콜리의 몸에 전원이 들어왔다. 이미 콜리를 지나친 직원은 콜리의 눈에 불이 켜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화물칸의 문을 닫았다. 화물차는 여러 대가 군집주행으로 움직여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동했다. 화물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부드럽게 코너를 꺾을 때마다 고정된 몸이 반동에 의해 움직였다. 화물칸에서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기다랗고 좁은 창이 나 있었는데 그 창이 콜리에게는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화물차는 새벽 고속도로를 쉬지 않고 달렸고 이따금씩 푸른빛이 난무하는 터널을 지났다. 콜리는 도착하기 1시간 전쯤 동이 트는 것을 구경했다. 빗줄기가 비좁은 창으로 뻗어들어오며 화물칸 벽면에 닿았다. 그것이 보고 싶어 고정된 머리를 힘겹게 돌리던 콜리는 전원이 꺼진 채 일렬로 늘어선 다른 기수 휴머노이드를 마주쳤다. 이봐요. 자신에게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콜리는 몇 번 더 그들을 불렀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차의 움직임에 따라 덜컹덜컹 흔들리는 기수 휴머노이드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밝아진 세상이 보였다. 찬란하다. 콜리는 세상의 채도가 저렇게 높다는 것에 놀랐고 자신이 이 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러자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다. 콜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창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단어를 무작위로 뱉었다. 화려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노랗다, 붉다, 파랗다, 빠르다, 무섭다, 소름 끼치다, 서늘하다, 춥다, 덥다, 쨍하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몇몇 단어는 동사형이나 형용사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콜리는 끝도 없이 읊었다. 단어가 화물칸에 가득 쌓여 포화되기 직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콜리가 아는 단어도 거기서 멈췄다. 1000개. 콜리가 떠올린 단어는 1000개였다. 그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더 많을 것이다. 콜리는 자신이 몇 개까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문이 열렸고 콜리의 전원이 켜져 있음을 확인한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전원을 껐기 때문에 더는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시멘트로 삼면이 가로막힌 방 안이었다. 거기에는 창이 없었다. 문은 철창으로 되어 있었고 방은 서 있거나 쭈그려 앉을 수는 있지만 가로로 눕거나 다리를 펴서 앉을 수는 없는 크기였다. 벽에 달린 에너지 충전선은 콜리의 뒷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콜리가 연결된 선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내밀 수도 없이 촘촘한 철창을 잡고는 맞은편 방에 웅크려 앉아있는 기수 휴머노이드를 불렀다. 이봐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가슴에는 F-16이라고 적혀 있었다. 거기서 뭐 해요? 콜리가 물었다. F-16은 대답 없이 콜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콜리가 다시 물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F-16의 목에서 불빛이 났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콜리는 더 묻기를 포기하고는 F-16과 마주보고 앉았다. 시간의 흐름은 기수방 벽면에 걸린 시계의 초침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가늠되지 않았다. 콜리는 그저 시침이 한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더 돌 때까지 F-16과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다. F-16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날 알 수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와 두꺼운 항공 점퍼를 입은 두 여자가 F-16을 찾았다.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담배를 뻑뻑 피우며 말했다. 소리가 안 나와. 고장났다니까. 이거 가져가고 다른 놈으로 교체해서 보내줘. 보내기 전에 하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보고. F-16은 작은 상자에 담겨 수거됐다. 사라지는 F-16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콜리는 철창 사이로 고개를 뺄 수 없어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듣고 있었다. 텅 빈 방을 바라봤다. 그리고 콜리는 이상한 일을 겪었다. 기주방 시계는 고장나지 않았지만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갔다. 그 이상함을 설명할 길이 없어 콜리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로부터 52시간이 지나 문이 열렸다. 그때 왔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이번에는 남자 4명을 대동하고 찾아왔다. 너. 남자가 담배를 물어 뭉개진 발음으로 말했으나 콜리는 어렵지 않게 알아듣고 몸을 움직였다. 콜리는 남자들을 따라 건물 밖으로 이동했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울타리가 쳐진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가 양옆으로 질비했고 바닥에 부서진 낙엽을 밟을 때마다 사그락 소리가 났다. 사그락, 사그락. 콜리가 입으로 그 소리를 따라 읊었다. 작게 중얼거린 소리를 들었는지 옆에서 따라 걷던 남자가 콜리를 힐끔 쳐다봤지만 별말 하지 않았다. 도착한 곳은 아주 커다란 경기장이었다. 경기장에 들어서며 콜리는 텅 빈 관중석을 둘러봤다. 잔디밭에는 19대의 기수 휴머노이드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콜리는 가장 끝에 섰다. 그날 처음으로 말을 팠다. 콜리에게 배정된 말은 흑마루, 투데이였다. 코트를 입은 남자는 경기장 가운데 의자를 두고 앉았다. 기수 휴머노이드들은 순서대로 한 대씩 말에 올랐고 천천히 주로를 돌았다. 말이 천천히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뛰었다. 어떤 기수 휴머노이드는
안정적인 자세로 한 바퀴를 돌았고 어떤 기수 휴머노이드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았다. 일일이 무언가를 체크하는 사람은 남자 옆에 서 있는 다른 직원이었다. 도민주라고 쓰여있는 명찰을 단 남자는 콜리의 차례가 되자 투데이의 고삐를 당겨 주로에 서게 한 뒤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크게 쓸었다. 옆에 선 콜리가 그 모습을 가만 지켜봤다. 민주는 곧 콜리에게 안장을 잡고 등자에 발을 올린 후 한 번에 탑승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콜리는 제일 먼저 민주를 따라 말의 목덜미를 쓸었다. 툭, 툭, 툭. 민주가 뭐 하느냐고 물었다. 말에는 헛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건 왜 한 건가요? 콜리가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교감한 거야. 이제 너한테 탈 거라고. 손으로 치는데 어떻게 그 말이 전달된다는 건가요? 일종의 암호지. 약속. 약속. 콜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읊었다. 약속은 참 편리했다. 약속 한 번으로 많은 소리가 낭비되지 않았다. 말의 목덜미를 쓸어주는 것, 고삐를 당기는 것, 등자로 말 허리를 차는 것, 적절히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말과 대화 한 번 나누지 않고 주로를 달릴 수 있었다. 콜리는 다시금 말의 목덜미를 툭툭 쓸어내리고는 등자에 발을 걸고 안장에 앉았다. 처음은 기본 자세를 유지하며 주로를 천천히 돌았다. 허리를 꼿꼿하게 편 자세였다. 머리, 어깨, 허리, 발 뒤꿈치가 땅과 수직이 되면 말의 반동을 허리가 흡수했다. 허리는 말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굽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콜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 콜리는 정면을 응시했다가 고삐를 쥔 자신의 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허공에 뜬 발을 봤다. 한눈 팔지 말고 앞에만 봐. 말과 보폭을 맞춰 걷던 민주가 말했다. 콜리가 도로 정면을 응시했다. 화물 트럭에 탔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네요. 민주는 힐끔 콜리를 쳐다보고는 이제부터 달릴 거라고 말했다. 콜리는 민주의 명령대로 한 칸 더 높은 등자를 밟고 엉덩이를 안장에서 뗐다. 허벅지를 말 몸에 밀착시킨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안장과 평형을 유지했다. 이를 전경자세라고 한다고 민주가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가 달리라는 신호를 말에게 보내자 말은 서서히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관절부터 발목까지 이어진 링크 구조의 하체는 콜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동을 흡수하며 위아래로 움직였고 엉덩이에 설치된 유압기는 안장에 닿는 충격을 줄였다. 투데이가 콜리의 존재감을 최대한 느끼지 않게끔 설계된 몸이었다. 투데이가 빨리 달릴수록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말의 갈기가 흩날리는 것을 보고 알았다. 한 올 한 올 흩어진 가닥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물 흐르듯이 흐릴 수 있을까? 콜리는 문득 갈기를 만져보고 싶었다. 잡고 있던 고삐를 놓고 갈기에 손을 뻗었다.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콜리는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흐르는 갈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순간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콜리가 크게 휘청거렸다. 그 모습을 본 민주가 콜리에게 고삐를 힘껏 잡아당기라고 외쳤다. 민주의 말대로 고삐를 힘껏 잡아당기자 투데이가 멈춰섰다.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려온 민주가 옆에 서더니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고삐는 놓으면 안 돼. 왜 놓은 거야? 마지막 물음은 질문이 아닌 질타에 가까웠으나 그 어조를 알아들을 리 없는 콜리가 태평하게 입을 열었다. 갈기를 만져보고 싶었어요. 민주의 미간 근육이 뭉쳐지며 선 3개가 생겼다. 오른쪽 눈썹이 왼쪽 눈썹보다 구부러졌다.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보아서는 기쁨이나 슬픔, 분노가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는 콜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뛰어오느라 가득 찼던 숨을 진정시키며 내려오라는 짧은 명령만 내렸다. 아쉽지만 콜리가 투데이에게서 내려왔다. 투데이의 목덜미를 툭툭 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짧은 훈련이 끝나고 콜리는 다시 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가 철창문을 잠그기 위해 직원 카드를 꺼내는 걸 바라보다가 콜리가 물었다. 잠그지 않으면 안 되나요? 민주가 기기에 카드를 대자 자물쇠가 잠겼다. 민주가 콜리를 쳐다봤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갈까봐 잠그는 건가요? 제게 신뢰도가 없나요? 규정이야. 어쩔 수 없어. 민주의 대답에 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문을 열어놔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규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 질서는 모두가 약속된 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콜리에게도 그런 규정이 몇 가지 있었다. 하나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콜리가 가려는 민주에게 말했다. 혹시나 규정이 바뀐다면 말해주세요. 민주는 대꾸하지 않고 기수방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로 하루에 5시간씩 훈련을 했다. 5시간 내내 훈련을 한 건 아니었다.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 썼다. 콜리는 긴 시간 동안 경기장에 우뚝 서서 하늘과 경기장 외벽 너머로 보이는 나무를 관찰하는 것에 몰두했다. 하늘은 매일, 매 시간 색과 모양이 바뀌었다. 하늘은 파란색이었지만 가끔 보라색이나 분홍색, 노란색, 회색이 섞이기도 했다. 그렇게 섞인 색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라 콜리는 파랑 분홍이나 회색 노랑으로 단어를 합쳐서 불렀다. 세상에는 단어가 1000개의 1000배 정도 더 필요해 보였다. 동시에 걱정이 들었다. 혹시 세상에 이미 그만큼의 단어가 있는데 자신이 모르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단어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다양한 하늘이 존재했지만 콜리는 그 중에서도 구름이 선명한 날을 좋아했다. 여기서 좋아했다는 더 자주, 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봤다는 뜻이다. 구름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뭉쳐 있었으며 저마다 두께감이 달랐다. 하늘이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였다. 구름은 바람을 타고 흘러가기도 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흐를 수 있는 물체라니. 무게가 있는 콜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루는 민주에게 구름을 만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콜리는 투데이와 날마다 가까워졌다. 콜리는 투데이의 목덜미를 꼭 쓸었고 때때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는 콜리의 말과 행동을 목격하고도 단 한 번도 행위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 콜리는 차츰 함께 있는 다른 휴머노이드는 자신처럼 하늘을 바라보거나 말에 목덜미를 쓸거나 민주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걸 알아갔다. 오작동이다. 분명 우연찮게 먼저 전원이 켜진 것도 내부의 어느 부분이 결함을 일으킨 것이리라. 하지만 그 이상의 의무는 없었다. 이를테면 왜 자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단어를 알고 싶어 하며 왜 좁은 방에서 시간을 헤아리고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콜리의 반응은 언제나 즉각적이었고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방에서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았고 경기장에서는 시간을 헤아리지 않았으며 말을 타고 있을 때에는 단어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불쑥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색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콜리는 몸속 어딘가에 문장을 담아두는 공간이 있고 문장이 거기에서 튀어나온다고 생각했다. 기주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콜리가 물었다. 왜 말을 타고 달리는 경기를 열게 됐나요?
민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껏 이 물건은 어디에 쓰이냐? 하늘은 왜 파랗고 비는 왜 오며 이 흙은 왜 깔려 있느냐 따위의 범주에서 벗어난 질문이었다. 열심히 고민할 의도는 없었지만 민주는 적당한 답을 고르느라 시간을 꽤 잡아먹었다. 콜리에게 민주는 친절한 인간이었다. 적어도 콜리가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최소한 몰라라고도 대답했다. 그에 비해 코트를 입은 남자나 이곳에 가끔 들르는 남자들은 콜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재밌으니까. 민주는 뱉어놓고 시시한 답변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이상의 적당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재미가 없었다면 애초에 경마는 사라졌을 것이다. 경마가 몇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코 재미일 테니까. 누가요? 말이요? 아니, 인간이. 인간이 재미있는데 왜 말이 달리나요? 그럼 인간이 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마터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민주가 간신히 참았다.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어떤 말이 1등하나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도 인간이 직접 달리는 경기가 있긴 있어. 말이 달리는 거와는 목적이 조금 다르지만. 그럼 말은 왜 달려야 하나요? 말도 달리는 게 재밌겠지. 민주의 목소리에 귀찮음이 깔렸다. 말을 빨리 끝내기 위해 서둘러 정리했으나 그걸 알 리 없는 콜리는 일관된 소리로 물었다. 말이 재미있어 하는 걸 어떻게 알죠? 이제 그만. 저도 알려주세요. 뭐를? 저도 투데이가 즐거워하는지 알고 싶어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죠? 대답은 이쯤에서 끝내겠다고 했어도 콜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질문을 모르는 채 하지 않았고 콜리를 데리고 마사로 향했다. 민주는 투데이의 방 앞에서 멈췄다. 투데이가 철창 사이로 주둥이를 내밀었다. 민주가 콧등을 쓸며 투데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곳은 왜 만지나요? 목덜미 만지는 거랑 비슷해. 너를 아낀다는 약속 중 하나지. 흉내내려 손을 뻗었지만 콜리는 150cm의 작은 키 때문에 민주처럼 콧등을 쓸며 말을 끌어안을 수 없었다. 손바닥으로 코를 겨우 감싸는 정도였다. 민주는 콜리에게 왜 그렇게 말과의 교감에 집착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다. 콜리에게 질문하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묘해 견딜 수 없었다. 민주가 마방에 놓인 박스에서 흙 묻은 당근 하나를 가지고 왔다. 사람이 먹는 것보다 가늘고 길며 모양이 비틀어진 당근이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팔 수 없는 당근들이 이곳으로 왔다. 물량이 풍족한 것은 아니어서 당근은 보통 처음 이곳에 온 말들에게 훈련을 시키거나 말이 사료 및 건초를 먹지 않을 때에만 지급되는 특별 간식이었다. 당근 냄새를 맡았는지 투데이의 숨이 거칠어졌다. 민주가 손바닥으로 투데이의 코를 막으며 기다리라고 말했다. 등에 올라타봐. 도와줄게. 민주는 안장을 하지 않은 투데이에게 콜리가 올라앉을 수 있도록 겨드랑이를 붙잡고 들었다. 콜리가 투데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올랐다. 안장 없이 앉는 것도 썩 나쁘지 않았다. 말에 털이나 살이 맞닿는 감촉을 콜리는 느낄 수 없지만 굴곡만 따져보았을 때 오래도록 안장을 얹고 다닌 진화의 흔적 때문인지 투데이의 등은 평평해서 제법 안정적이었다. 너 어디까지 느낄 수 있어? 감각 같은 거. 피부로 전달되는 섬세한 촉감은 느낄 수 없어요. 뜨겁거나 차가운 것도요. 진동은 떨림을 감지하는 감지기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좋다. 엎드려서 투데이의 등을 감싸 안아봐. 콜리는 민주의 말을 따라 두 팔로 투데이의 등을 감쌌다. 민주가 투데이에게 당근을 먹였다.
아작아작 당근을 씹는 진동이 느껴졌다. 곧이어 음식물을 받아내기 위한 몸의 미세한 움직임과 다소 빨라진 박동, 거칠어진 숨소리가 울림으로 전해졌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즐거워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좋아하는 간식을 줬으니까.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투데이가 즐거워하고 있다고 믿었다. 더불어 콜리도 자신의 대답을 꽤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했다가 곧 그 생각을 주었다. 콜리가 특이하기는 하지만 감정을 부여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 콜리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소수의 기수 휴머노이드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콜리 딱 한 대만 이런 것인지 궁금했지만 답을 알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정보는 어쩌다 기수 휴머노이드를 만나게 된 민주에게 쉽게 오지 않았다. 콜리는 눈을 감고 투데이의 떨림을 느꼈다. 콜리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거라는 기대는 민주의 오만이나 무지에서 나온 공상일까. 민주는 그쯤에서 콜리를 내려주었다.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콜리는 투정도 없이 방으로 향했다. 콜리는 방에 웅크려 앉아 투데이의 등에서 느꼈던 진동을 떠올렸다. 메모리에는 기쁨이라고 저장해두었다. 다음날 콜리는 민주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투데이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콜리는 한 번 더 고삐를 놓고 투데이의 등에 손바닥을 얹었다. 당근을 먹었던 순간보다 더 빠르고 강렬한 진동을 만났다. 콜리가 말 등에 앉아 경주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이 생물도 달리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투데이가 행복해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콜리는 투데이가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한 거라고 정의 내렸다. 갈기가 물처럼 흐르고 기쁨의 떨림이 몸을 감쌌다. 투데이의 빠른 박동을 콜리는 오롯이 전달받고 있었다. 투데이, 행복한가요? 그럼 저도 행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시합 전후로는 민주 대신 콜리가 투데이의 목덜미를 만졌다. 둘의 성적은 점점 좋아졌고 투데이의 몸값이 점점 뛰어오르던 어느 날, 콜리는 경기 직전 경호원이 보고 있던 경마 방송에서 나오는 해설자의 말을 들었다. 투데이와 기수의 호흡이 잘 맞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호흡, 콜리가 아는 단어다. 그 지식을 미루어 보아 콜리는 숨을 쉬지 않는다. 몸이 공기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무언가를 흡수하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은 생명이 가진 특권이었다. 콜리의 몸은 그 어떤 것도 흡수하고 분해하고 배출하지 않는다. 콜리는 에너지를 몸에 쌓아두고 형태를 전환하고 소비하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왜 호흡이 맞는다고 표현했을까? 그냥 비유지. 합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야. 파트너십이 좋다고나 할까? 민주는 그렇게 대답했다. 콜리는 민주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부정하고 싶어졌다. 콜리는 자신이 호흡한다고 믿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었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지만 몸이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그건 콜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었다. 호흡을 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콜리도 원치 않지만 몸이 스스로 움직일 때가 있다. 투데이의 등에 앉아 주로를 질주하는 순간, 부푸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때만큼은 누군가의 명령 없이도 투데이의 움직임을 따라 몸이 반동해 위아래로 흔들렸다. 투데이와 달리는 순간만큼은 저도 호흡하고 있어요. 투데이의 호흡에 맞춰서. 이것도 비유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투데이의 등에 앉아 달릴 때마다 콜리는 숨을 쉬었고 호흡이 생명의 특권이라면 콜리는 그 순간만큼은 생명이었으며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콜리는 살아있었다. 콜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은 투데이가 달릴 때만큼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에게 묻지 못했다. 투데이의 몸값이 5천만 원 이상을 웃돌기 시작하자 둘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따로 붙기 시작해 민주와 만나기 힘들어졌으며 새로운 매니저에게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매니저의 반응은 미친 로봇이네.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콜린은 민주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했으나 민주와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오래도록 오지 않았다. 비싼 말과 기수는 이따금씩 트럭을 타고 원정을 떠났고 투데이는 좁은 트럭에서 식사와 배변을 함께 해결하며 씻지도 쉬지도 못했다. 콜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목덜미를 쓸어주는 것뿐이었다. 투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시간은 점점 줄었고 눈은 언제나 초점이 나가 있었다. 그래도 주로에 선 순간만큼은 달랐다. 콜리는 투데이가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있어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투데이도 달릴 때에만 살아있다. 투데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콜리에게 채찍이 쥐어진 건 2개월 후였다. 매니저는 달리면서 투데이의 엉덩이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했다. 콜리는 명령에 따랐다. 투데이는 채찍을 맞을 때마다 더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투데이의 속은 고요해졌다. 콜리는 납득할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다니. 투데이는 달려야 살아있음을 느꼈지만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콜리는 이 점 역시도 민주에게 물어야 할 목록에 넣었다. 한국 신기록이라는 명예의 타이틀을 달게 된 건 투데이가 시속 100km를 경신했을 때였다. 투데이의 몸값에는 억이라는 단위가 달렸다. 그렇다고 무언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좋아하는 당근을 조금 더 자주 먹을 수 있었지만 투데이는 예전처럼 당근을 먹을 때 흥분하지 않았다.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경기 도중 투데이에게 콜리가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투데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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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리의 곁에 민주가 있었더라면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민주는 콜리의 말을 못 들은 척하지 않았을 테니까. 둘을 관리했던 매니저는 투데이가 아파한다는 콜리의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한 척하거나 시끄러우니 닥치고 있으라고 말했다. 콜리는 매니저의 명령을 따라 소리를 껐고 투데이는 그렇게 신기록을 경신한 지 3개월 만에 무너졌다. 속도는 막판에 떨어졌고 1등을 유지하던 투데이는 어느 순간부터 2등, 5등, 심지어 9등까지 밀려났다. 야유는 쏟아졌고 몸값은 떨어졌으며 관심은 사라졌다. 콜리는 뭐든 상관없었지만 관절이 아파 걷기 힘들어하는 투데이를 치료하지 않는 것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콜리는 마주치는 사람마다 투데이에게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투데이는 서 있기 힘든 몸으로도 당근을 진통제처럼 씹어먹으며 경기에 나가야 했다. 이대로는 죽어. 콜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관중석이 꽉 찬 늦여름의 경기장에서 콜리는 스스로 낙마했다. 투데이가 콜리의 무게를 힘겨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로의 선 이상 투데이는 멈추지 못할 것이며 이 상태로 완주했다가는 영영 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실격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콜리는 짧은 순간 완주해야 한다는 존재 이유와 투데이를 살려야 한다는 규칙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을 들여 후자를 선택했다. 투데이를 지켜야 한다. 콜리가 푸른 하늘이 펼쳐진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을 찾았다. 콜리가 트럭을 탔을 때 처음 마주했던 햇빛처럼 좁은 틈을 밀고 서로 들어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었다. 스크린이 없다면 더 좋았을 텐데.
투데이와 주로가 아닌 초원을 달릴 수 있다면 더 즐거웠을 텐데. 뒤따라 달려오는 말들이 보였지만 콜리는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트럭 같은 무게와 속력으로 달려오던 말발굽에 밟혀 골반과 하반신이 전부 부서졌다. 투데이는 살았다. 하지만 콜리는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었다. 여기까지가 콜리의 삶 1막이었다. 콜리는 기수방에 있기 싫다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마방 옆 건초 더미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을 수거하러 올 하청업체가 도착할 거였고 콜리의 몸은 조각조각 나뉘어 다른 기계의 부품으로 쓰이거나 동력장치가 꺼진 채 한때 에이스였던 투데이와 호흡을 맞춘 기수로 경마박물관에 박제될 거였다. 콜리는 자신의 최후를 생각해도 이렇다 할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되도록 오랫동안 하늘을 보고 있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쉬움과 형태가 같다고는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때 한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소녀는 청바지에 검은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민주와 비슷했는데 머리칼이 상했는지 조금 더 부스스했다. 햇빛이 소녀에게 쏟아졌고 부유하던 먼지들이 부스스하게 뜬 머리카락에 옮겨 붙는 게 보였다. 안녕하세요. 콜리는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저 호기심 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구하리라는 걸 소녀의 호흡으로 알았을 것이다. 저에게 볼 일이 있으신가요? 머뭇거리던 소녀는 건초더미를 밟으며 다가와 부서진 콜리의 하반신을 들쳤다. 괜찮아요.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경기 도중에 떨어졌는데 바로 뒤에 오던 선수에게 밟혔어요. 제 실수죠. 딴 생각을 하면 안 됐는데 문득 하늘이 푸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날이 맑은 날 초원을 뛰고 있다는 상상을 했거든요. 스크린으로 보이는 가짜 말고 진짜요. 진짜 초원을 달려본 적 있나요? 소녀의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민주가 마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소녀는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 콜리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다음 날 콜리는 전원이 꺼졌다. 콜리의 마지막 기억은 민주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설득하고 애원하던 모습을 본 것이었다. 어차피 쓸 수 있는 부품도 몇 안 돼서 팔아봤자 80만 원도 못 받는다니까요? 하청업체한테 파는 것도 불법인데 뭐가 더 불법인지 따져서 뭐 하시게요? 아니,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신고하지 못하도록 잘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민주가 짧은 시간 동안 그토록 다채롭게 감정을 토로하는 걸 콜리는 처음 봤다. 마방으로 가며 통화를 하던 민주는 마침내 전화를 끊고 웃으며 콜리에게 다가왔다. 거기서 잘 살아봐.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콜리의 전원을 껐는데 콜리는 민주가 자신에게 살아라고 표현한 것을 잊지 않도록 메모리에 저장해 두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때 보았던 소녀가 눈앞에 있었다. 콜리는 건초더미 위가 아닌 지붕이 있는 한 가정집의 2층 방 안에 있었다. 소녀는 콜리와 마주보고 앉아 입을 열었다. 우연재. 이건 소녀의 이름. 너는 브로콜리. 줄여서 콜리? 그리고 이건 콜리의 이름. 콜리는 그렇게 콜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콜리에게 삶의 이막을 열어준 위대한 소녀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연재. 연재가 기억하는 자신의 최초 일탈은 11살 때의 일이다. 연재는 그날 정규 수업을 마치고도 학교에 남아 며칠 후에 있을 체육대회 이어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총 6반이 앞반과 뒷반으로 팀을 나누어
각 반에서 2명씩 대표로 참가하는 경기였다. 마지막 주자를 제외하고 다들 반바퀴씩. 연재는 3반 대표 중 한 명이었고 고만고만한 아이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빨라 마지막 주자가 되었다. 앞반 이어달리기 팀의 담당자는 연재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연재에게 거는 기대가 컸는데 모든 아이들의 실력이 엇비슷했기에 누가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삐끗하기라도 한다면 바로 추월당할 것이 그려지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독보적으로 빠른 연재에게 뒤처지고 있더라도 추월할 만큼의 빠른 속도를 요구했다. 연재가 뛰는 게 남들보다 쉬워 보였는지 혹은 연재의 표정이 유독 여유롭게 느껴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연재가 뛸 때마다 유독 더를 랩하듯이 외쳤다. 연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더가 밟혔다. 아작아작 구겨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이골이 날 지경이었다. 그게 못 견디게 지겨워졌던 찰나 연재는 정해진 레일을 이탈했다. 하필 견딜 수 없었던 그날이 체육대회였던 건 유감이었지만 연재는 커브길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질주했다. 사방이 고요해졌다. 힘차게 응원하던 소리가 멀어져서 들리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연재의 돌발 행동 때문에 모두가 얼어붙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연재는 그저 더 빨리 뛰라는 목소리가 지겨웠을 뿐이고 그렇게 레일을 벗어나 학교 정문을 통과해 막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달렸다. 다음날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연재를 세워두고 어제 왜 그렇게 달려갔느냐고 물었다. 물론 연재는 자신의 행동 탓에 그간 아이들이 해온 훈련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는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걸. 대신 연재는 이렇게 답했다. 더 빨리 달리라고 해서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자신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노라고. 어느 정도로 빨리 달렸느냐면 그대로 경마장에 들어가 레일에서 달리던 말과 나란히 뛸 정도로 빨리 달렸다고 말했고 담임 선생님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교실을 나갔다. 친구들은 연재의 책상으로 몰려왔다. 모두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어제 너는 정말 말처럼 빨리 달려 운동장을 나갔더라고. 네가 그렇게 나가고 당황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계속 더듬었다는 등 그 후의 일화를 떠들었다. 연재는 웃으며 듣기만 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고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연재는 어제 그렇게 달려 정말로 경마장에 도착했고 그 안에서 연습하고 있는 말들을 봤다. 들어가서 같이 뛰지는 않았지만 속도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뛰는 말과 그 위에서 안정적인 자세로 말의 고삐를 붙잡고 있던 기수 휴머노이드는 지구 한 바퀴도 거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제일 선두에 있던 경주마가 결승선을 넘었고 전광판에서는 시속 80km가 찍혔다. 훈련 중이었으므로 아무런 환호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연재는 주말이 되면 이곳에서 터져나오던 함성을 들으며 자랐다. 아마 지금쯤 사람들은 얼굴을 흥분으로 시뻘겋게 달구며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속도는 최소 시속 80km다. 사람들은 빠른 속도에 환호했고 그 속도를 선망했다. 인간의 다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말의 속도를 말이다. 연재는 종종 레일을 벗어나 달렸던 11살을 떠올리며 그때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뛰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경마장이 아니라 아예 이 한반도 끝까지 말이다. 한 번 기회를 놓치니 두 번째는 영 쉽지 않았다. 레일을 이탈했다는 낙인이 찍힌 탓인지 그 후로는 연재에게 달릴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11살의 자신은 운동장이 아니라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필사적으로 달렸던 게 분명했다. 이 동네를 벗어난다고 해서 갈 곳이 마땅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도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순간의 변명밖에 되지 않았다. 간절하게 원했다면 진작 뛰어나갔어야 했다. 지금 이 생각이 들기도 전에 말이다. 연재는 휴대폰에 찍힌 월급 내역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혹시나 싶어 영의 개수를 다시 세었다. 80만 원이 맞았다. 평소보다 5만 원을 더 얹은 월급이었다. 퇴직금에 가까웠지만 퇴직금이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으니 보너스라고 부르는 게 어울렸다. 아니면 위로금이라든가. 더 쳐다본다고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연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점장은 월급에 아무 이상 없지? 를 표정으로 대신했다. 연재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달에 최저시급이 또 오른다니 나 같은 점주들이 살 수가 있어야지. 편의점도 입에 풀칠만 하는 장사라 아르바이트생이 없으면 가게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도 반이야, 반. 수익의 반이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으로 나간다고. 그런데 최저시급이 또 오르면 그냥 장사 접으라는 거 아니야? 안 그러냐? 연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점장도 딱히 연재의 공감을 얻기 위해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너를 자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나 정도의 자기 변명일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신세 한탄을 하는 건지, 아무리 장사가 힘들다고 한들 편의점 점주와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걱정인 학생 중에서 누가 더 형편이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연재는 모든 말들을 눌러 삼켰다. 그래도 점장은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켰다. 처음부터 17살인 연재를 덥석 채용하지는 않았다. 연재가 교복을 입고 뻔뻔하게 이력서를 내밀었을 때 점장은 헛웃음을 치며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도로 돌려줬다. 적어도 교복은 벗고 오지 그러냐. 점장은 그렇게 말하면 학생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연재가 알아들으리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물론 연재 역시 알아들었다. 그렇지만 채용 사이트에 성인부터 지원 가능이라는 공고를 보고도 교복을 입고 찾아갔던 연재였으니 당연히 그 다음날 사복 차림으로 다시 찾아가 이력서를 내밀었다. 그날도 점장은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돌려줬다. 화장이라도 하고 와요? 하고 연재가 톡 쏘아 물으니 요즘은 학생도 화장은 기본 아니냐? 하고는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연재를 돌려보냈다. 연재는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갔다. 진짜로 화장을 하고 오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았으니 굳이 하지도 않던 화장을 하는 수고는 생략했다. 그날 점장은 이미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연재의 희망을 뿌리채 뽑았다. 하지만 절망은 금세 기회로 탈바꿈했다.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문자로 연락을 남긴 것이다. 편의점 손님용 탁자에 앉아 이마를 감싸준 채 시리에 빠진 점장에게 연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력서를 다시 내밀었다. 향후 점장님이 저를 자르기 전까지 그만둘 생각 없어요. 미성년자 근로를 위한 본인 신청서 작성했고요. 부모님이랑 학교장 확인도 받아왔어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을 해뒀는데 심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곧 허가 발급될 거예요. 저 쓰시는 거 불법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근로계약서만 잘 써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지도 않을 거고요. 주말일인데 저는 불금이나 불도의 개념도 없어서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거나 못 나오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저 담배 종류도 다 외웠는데 여기서 한번 읊어볼까요? 점장은 연재가 담배 종류를 다 읊기 전에 이력서를 받았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는 말에 연재는 지금 당장도 괜찮다고 말했다. 점장은 4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아직 미혼이었고 이후에도 결혼 계획은 없으며 남들이 말하는 순차적인 삶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타인이 규정한 정상의 삶에도 타인의 삶에도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재에게 단 한 번도 집 사정을 물어오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보너스를 주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은 단 한 번도 미룬 적 없었다. 연재는 점장과 스타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별 탈 없으면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일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7개월 만에 복병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이제 몇 개월 후면 2학년인데 공부에 매진할 때야. 공부해 임마. 남들 주말이면 학원 돌아다니느라 바쁘다던데
지금 돈 벌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나중에 돈 버는 게 진짜 돈 버는 거다. 헤어지는 마당에서야 꼰대짓은 뭐람. 이번에도 연재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편의점 창고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서비스직 업무용 휴머노이드 베티가 물품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베티는 연재를 보고는 손님이라 인식했는지 얼굴판에 웃음 표시를 띄웠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 베티를 불러주세요. 연재는 헛웃음을 뱉었고 점장은 멋쩍게 웃었다. 언제는 로봇 따위와는 일하지 않는다더니 자고로 직장 동료 간에는 서로의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었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연재의 생각을 읽었는지 점장이 묻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는 것보다 제가 훨씬 싸더라고. 더군다나 베티의 기능이 얼마나 더 많은데. 진열한 상품 유통기한을 외우는 건 물론이고 신분증 사진이랑 본인 확인 기능도 있고 24시간 녹화되는 기능도. 점장이 연재의 표정을 슬쩍 보고는 우물쭈물 말을 물렀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주눅 들었던 게 억울했는지 점장이 대뜸 목소리를 키워 말했다. 왜 요즘 다 베티를 가져다 쓰겠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제가 초기 비용은 비싸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낫고. 야, 그래도 나는 너랑 오래 일하려고 꽤 버텼다. 월급도 꼬박꼬박 주고 쉬는 날 부르지도 않았잖아. 나도 휴머노이드니 로봇이니 낯설고 그래.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게 끊임없이 낯선 것에 도전하는 거잖아. 그치? 누가 뭘 했어요? 점장이 죄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물론 연재도 자신이 지나치게 까칠하다는 건 느꼈다. 점장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기도 부족한 마당에 되지도 않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곧 죽어도 고마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또 경마하는데 돈 꼬라박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지. 너 이 점장님을 뭘로 보고. 버는 족족 거기다가 쓰니까요. 아무튼 알겠어요. 연재는 점장과 베티를 한 번씩 쳐다보고는 몸을 틀었다. 점장은 붙잡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놀러와 라면 한 컵씩 공짜로 먹고 가라고 외쳤다. 내가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며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온 순간 연재는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면서 자신을 써준 점장에게 감사했다는 인사는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다.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런 얄팍한 갈등으로 편의점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연재는 끝내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점장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뻔뻔하게 찾아가 그동안 베티랑 잘 지내셨냐며 물어도 점장은 그러려니 할 사람이었다. 연재도 실은 머지않아 베티가 이 편의점에도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 베티는 2004년에 K대학교에서 만들었던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 휴보의 진화형 모델이자 보급형 모델이었다. 외형은 비슷했으나 기능이 더 추가되었고 움직임이 인간의 관절처럼 부드러웠다. 결국 이 세상은 수지 타산이 얼마만큼 맞느냐로 돌아가는 것인데 점장의 말 맞다나 이제는 인간 한 명을 고용해 쓰는 것보다 휴머노이드 한 대의 비용이 더 저렴했다. 만일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베티를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베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내쫓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베티는 편의점을 찾는 무례한 손님들, 이를테면 다짜고짜 담배만 외치는 아저씨들을 보고도 기분 상하지 않았으며 저장장치의 기록에서 이 손님이 매일 사갔던 담배를 찾아내 알아서 계산대에 올렸고 라면을 먹은 후 치우고 가지 않는 손님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테이블을 정리했으니 어느 면에서 보나 베티가 더 편리했다. 최저시급이 다음 달이면 15,000원으로 오른다. 연재 입장에서야 기쁜 일이었지만 점주들에게는 퍽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 대책 없이 최저시급만 올리니 결국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고 초기 비용이 비싸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인 베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재에게는 베티처럼 모든 손님의 데이터를 외워둘 머리가 없었다. 이렇게라도 점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연재는 곧 스스로 안쓰러워 그만두었다. 오지랖 부리며 생각하지 말자.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지. 초기 비용을 자신이 왜 따지고 있나 싶었다. 여름을 끝내는 장맛비가 이틀 내내 쏟아지더니 9월이 되자마자 가을이 왔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가을이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또 올해 여름은 더위가 왔는지도 모를 만큼 선선했다. 2100년이 오기 전에 지구는 불타 멸망할 거라고 유치원 때부터 주장해왔던 연재의 지구 화영설은 조금씩 신빙성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연재가 발붙여 사는 동안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면 계속 열심히 사는 수밖에. 이것도 짜증나지만. 일을 잘렸다고 말해도 보경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처럼 미적지근한 반응일 거였다. 보경은 언제나 연재가 선택한 일에 크게 반기를 들지 않았다. 엄마로서 무신경하다는 소리는 아니었다. 정말로 무신경했다면 연재가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연재를 데리고 강원도로 떠나지도 않았을 거였다. 그때 연재는 자정에 무작정 자신과 은혜까지 태워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출발한 보경이 성가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제발 자신에게 청승맞게 울 시간 좀 주면 안 되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도 없어 차 뒷좌석에 앉아 가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보경은 새벽 3시쯤 어딘가에 차를 세웠다. 빛 하나 없는 어둠뿐인 곳이지만 창문을 열면 저 멀리서부터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바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서 도통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은혜가 연재를 깨운 것은 2시간 후였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 주변이 푸르게 변해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과 바다가 사진처럼 보였다. 연재가 차에서 내렸다. 보경이 자동차 보닛에 돗자리를 깔아두고 연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연재는 군말 없이 보경 옆에 앉았다. 머지않아 바다의 수평선에서 붉은 해가 머리를 들어올렸다. 연재가 보았던 어떤 해보다 커다랗고 선명한 해였다. 붉은 해는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해가 뜨는 게 참 예쁘다, 연재야. 보경이 던진 말은 고작 그게 전부 다였지만 연재는 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다. 연재는 한참 동안 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어쩐지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더라?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였나, 무엇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였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거였는데 대답을 못했어. 왜? 같이 면접 봤던 애들이 전부 다 유학파였거든. 걔네 입에서 나온 기술은 내가 사는 세상이랑 차원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이었어. 몰라.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서 기억도 안 나네.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입도 안 열었어. 비웃을 것 같아서. 그 후에 보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연재는 바다를 보고 와서 마음이 후련해졌다는 것만 기억했다. 어찌됐든 보경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였다. 애초에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 한 적 없었으니 말이다. 내심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랄지도 모르지. 버스를 타려다가 연재가 방향을 틀어 막개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조금 빙 둘러가는 길이기는 했지만 연재는 걸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리를 해보려고 했다. 점장의 말처럼 시험 2번만 더 치면 18살이었다. 그 나이면 진로를 거의 확정짓고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연구원으로 일찍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생산직으로 가느냐, 창업을 하느냐,
전문직이나 기술직으로 가느냐를 결정했다. 대학이 필수였던 시대가 한풀 꺾이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는 더 앞당겨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재의 꿈은 소프트 로봇 연구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희미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로봇이 좋고 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말이 제일 가까운 답이었는데 어쩐지 그대로 뱉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서류에서부터 탈락할 것 같았다. 연재가 고민과 함께 걸음을 멈춘 것은 스트린이 전날 과음한 아저씨 마냥 전봇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과 몇 분 전에 편의점을 나오면서 오지랖 부리지 말자고 생각했으므로 연재는 스트린이 전봇대를 붙잡고 토를 하든 춤을 추든 무시하려고 했으나 결국 몇 걸음 지나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내 손길 한 번이면 저 고통을 멈출 수 있는데. 연재는 스트린이 느끼지 못할 고통까지 생각했다. 그냥 지나치면 수리업체가 올 때까지 저 짓을 반복하고 있어야 했다. 연재가 굵직한 한숨을 내뱉으며 스트린의 등을 어루만졌다. 매끈한 알루미늄을 어루만지다 일시정지 버튼을 찾아냈다. 버튼을 누른 후 뚜껑을 열었다. 스트린을 함부로 만질 경우 공공재물 손괴죄로 벌금이나 실형이 따를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고장난 스트린을 고쳐주는 경우는 예외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역시 안 되는 행위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연재는 지금껏 스트린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소환된 적 없었다. 스트린이 완전히 멈춘 후에야 연재가 배속을 찬찬히 뜯어봤다. 종이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는 내장된 통으로 압축되어 들어갔고 종이는 파쇄기에 한번 갈렸는데 그 파쇄기 부분에 롱스카프가 엉켜 있었다. 무식한 방법으로 빼냈다가는 더 고장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스트린 자체가 구형 모델이었으므로 아마도 고장나기 직전까지 돌리다가 폐기할 셈인 듯 했으니 연재는 신경 쓰지 않고 팔에 넣어 롱스카프를 붙잡았다. 파쇄기에서 롱스카프를 힘으로 잡아 뽑았다. 종이를 찢는 롤러에 단단히 엉켰는지 도저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연재는 결국 발바닥으로 스트린의 엉덩이를 힘껏 밀었다. 드득드득 뻑뻑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곧 롱스카프가 단숨에 뽑혀 나왔다. 연재가 넘어지기 직전에 몸을 일으켰다. 스트린의 전원을 다시 켰다. 연재가 익숙한 문장을 소리 없이 따라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리의 수호신 스트린이에요. 거리의 깨끗함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쓰레기는 거리에 버리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 주세요. 함부로 버린 쓰레기에 길고양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연재가 스트린의 어깨를 팡팡 치자 스트린은 성인 남성처럼 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리가 다리보다 긴 비율이 좋지 않은 몸이다. 어쩔 수 없다. 스트린의 몸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니 연재가 손에 들린 롱스카프를 돌돌 말아 옆구리에 꼈다. 또 어디서 이상한 걸 먹지는 않을까. 불안한 눈으로 스트린 꽁무니를 쫓았지만 이내 자신이 더 관여할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닭요리 전문점, 삼계탕, 닭볶음탕, 닭칼국수, 여름철 별미, 초계탕, 초계국수, 냉면. 요란한 문구가 네온 사인 전광판에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다. 점심 장사를 막 끝낸 주방은 바빴다. 식기세척기가 그릇을 가득 담아 버거운 상태로 돌아갔고 다 치우지 못한 야외 테이블에는 음식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었다. 똥파리가 테이블로 모여들어 이제 막 2차 파티를 벌이려는 참이었다. 연재가 곧장 평상으로 걸어가 행주를 쥐었다. 이미 눌어붙은 찌꺼기를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로 힘줘 닦았다. 테이블 곳곳에 남아있는 자국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굳어있던 음식이었다. 연재가 테이블을 3개째 닦고 있을 때 보경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아, 언제 왔어? 보경은 연재를 보고는 내심 반갑게 물었다. 오늘 늦는 날 아닌가? 점심때 또 단체 손님 왔어? 저기 과학관에서 무슨 세미나 있었나 봐.
웬 과학자인지 연구원들인지 아무튼 다들 정장 쫙 빼입고 왔다 가셨네. 경마 경기가 없는 날이면 가게는 거의 문을 닫은 것과 다를 게 없었다. 주말 하루 장사로도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은 있었지만 이렇게 평일이나 토요일에 단체 손님 예약이 있는 날이면 보경은 꽁돈이 생긴 것처럼 좋아했다. 연재 입장에서도 평일 내내 파리만 날리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경기가 있는 일요일을 빼면 직원이 없기에 보경 혼자 손님을 받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보경 얼굴에 피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정작 본인은 돈 벌어 행복한 게 전부라는 듯이 굴었지만 단체 있으면 미리 말을 하지. 일 가는 애한테 뭘 부탁한다고. 보경은 곧 이 시간에 연재가 이곳에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연재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연재는 테이블을 마저 닦으며 말했다. 잘렸어. 유감이네. 보경의 반응은 더 담담했다. 은혜의 지정석은 테이블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커다란 오동나무 밑이었다. 은혜는 점심 장사가 끝날 즈음이면 오동나무 밑으로 슬금슬금 기어나와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오늘은 오동나무 밑에 은혜가 없었다. 은혜는? 보경은 물음에 대한 대답 대신 잔소리를 얹었다. 언니라고 하라니까. 새삼스럽게 라는 단어가 입에 올랐지만 연재는 굳이 언니라고 내뱉지 않았다. 연재는 보경에게 듣지 않아도 은혜가 갈 만한 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마지막 테이블까지 서둘러 닦고는 연재가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엄마도 벅차면 로봇 하나 식당에 들이든가. 혼자 아등바등 손님이 빠져나간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말했으나 보경에게서는 칼 같은 대답이 들려왔다. 싫거든.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어차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방금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온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연재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왔다. 막개천을 둘러 대공원까지 연결되는 이 일대는 한때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었으나 이제는 사시사철 먼지 섞인 모래만 가득했다. 사막이 커져만 간다더니 연재는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사막이 형성된 곳이 제 집 주변이라 생각했다. 옅은 바람이 불어왔다.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가렸다. 뿌연 모래바람이 훅 끼쳤다가 사라졌다. 연재의 발걸음은 경마공원으로 향했다. 몇 년 전 입구를 새로 만든 경마공원은 주말이면 네온사인 불빛으로 빛났다. 그 앞에는 VIP 고객을 낳기 위한 호객행위가 넘쳐났으며 실시간 중계 현황을 위해 파견온 방송국 차량으로 인산인해였다. 대공원 옆에 자리 잡은 경마공원은 어느새 제2의 꿈의 나라라는 별칭을 얻었다. 오롯이 어른들을 위한 월드였다. 죽었던 경마장의 열기가 다시 살아난 것은 새로운 기수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그 기수는 어찌나 대단한지 낙마해도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다. 파손이 심할 경우 폐기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수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말의 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레이싱 같은 속도의 쾌감에 사람들은 다시 빠져들었고 점점 베팅금에 거액의 전자화폐가 걸리면서 로또보다 더 크게 한탕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런 입소문을 타고 너도 나도 인생 이막을 꿈꾸며 경마공원에 발을 들였다. 이 주변 상권은 경마장이 전부 살렸다. 연재의 집만 해도 당장 오늘 내일 하던 가게였으나 경마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경마가 열리는 일요일 딱 하루에 일주일벌이를 몰아서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던 생계가 드라마틱하게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딱 일주일이 지나면 떨어질 돈이었다. 연재는 아르바이트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다. 조금만 덜 근면성실하고 겁이 없었으면 경마에 돈을 걸어보는 건데 그 주위를 맴돌다 자라면서 보게 된 건 억만장자가 되어 나가는 이들보다 그나마 있던 돈까지 죄다 잃고 쫓기듯 나오는 이들이 더 많다는 현실이었다.
북문 매표소는 뼈대만 남고 침식된 유적처럼 서 있었다. 급변해 가는 경마장에서도 혼자만 고고하게 세월을 지키는 터줏대감 같았다. 쓰지 않는 매표소는 보안관의 은밀한 쉼터로 이용됐다. 굳게 닫힌 철문을 흔들던 연재가 방향을 들어 매표소로 향했다. 그러고는 뻑뻑한 창문을 있는 힘껏 밀어 젖혔다. 매표소 안에서 이불을 깔고 단잠에 빠져있던 다영이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태생적으로 강력한 곱슬머리가 꽉 묶은 고무줄을 비집고 튀어나왔다. 곱슬머리는 놀란 다영의 얼굴을 극대화해주는 것 같았다. 꿈에서 정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큰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바라보던 다영은 곧 창문을 연 사람이 연재라는 걸 알고는 해실해실 웃었다. 매표소 밖으로 나온 다영이 머리를 묶으며 물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연재는 그런 다영의 행태가 참 뻔뻔하다고 느꼈고 또 자신의 실직을 구태여 말하고 싶지도 않아 본론부터 꺼냈다.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이다. 다영이 두 손을 자신의 엉덩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바퀴 자국 나 있잖아요. 다영이 헐레벌떡 바닥을 살폈다. 연재가 말한 바퀴 자국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속아 넘어간 게 분해서인지 한 소리 하려고 벼르는 다영에게 연재가 보채듯 입을 열었다. 빨리 문 열어요. 관리소장한테 직접 전화하기 전에. 기다려. 누가 문 안 열어준다고 했냐?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성격이 급하냐? 열쇠를 가지고 온다며 다영이 매표소로 들어갔다. 다영은 지난해 이곳에 취직했다. 사파리 직원을 연상시키는 보안관 옷이 마음에 들어서 면접을 봤다는 다영의 일화는 보경을 통해 들었다. 닭볶음탕이 유명하다는 정보를 듣고 혼자 찾아온 다영은 혼자서 닭볶음탕 2인분에 소주 3병을 마시고 간 날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 빼고 모든 걸 털어놓고 갔다고 했다. 원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꿈이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 역시 유니폼이 멋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때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도 해봤으나 나이를 먹을수록 아르바이트로는 붙잡혀 있을 수 없었다. 어찌됐든 다영은 필기시험에서 줄기차게 낙방한 후 집안에서 슬슬 자신과 연끈을 준비를 하는 낌새를 맞고서는 급하게 취업 공고 사이트를 뒤졌고 유니폼 지급이라는 말에 앞뒤 재지 않고 달려와 면접을 봤다. 이것이 다영이 이곳에 오게 된 짧은 역사였다. 언니는 왜 그렇게 유니폼을 좋아해요? 라고 물었을 때도 다영은 야외 테이블에서 홀로 닭칼국수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었다. 봄이 된 지는 한참이었지만 아직도 밤바람이 추워 코를 빨갛게 얼려놓은 다영은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잖아. 그때의 다영은 꼭 만화의 주인공 같았는데 연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인지는 떠올리지 않았다. 말괄량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그 정도면 딱 어울리겠는데. 어쨌거나 사주에서 그해 취업운이 있을 거라는 말이 들어맞아 다영은 8.5대 1이라는 그럭저럭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는 않는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입사했다. 경마장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으니 연재는 다영이 자신처럼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보안관이 20명 넘게 잘리며 그 자리로 경비 휴머노이드 폴리가 들어왔으니 매표소 직원의 자리도 위태로웠다. 다영의 적은 키오스크였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키오스크 2대와 공생하는 중이었고 키오스크 대신 다영을 찾는 손님도 꾸준했으니 한동안 잘릴 위험은 없지 않을까. 단, 이렇게 불법적으로 출입시키는 게 걸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북문 철문 옆에 감시 카메라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마도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시설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킨 경마장이었지만 그만큼 가장 기초적인 곳들이 허술했다. 다영이 당당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다. 철문이 열렸다. 다영은 연재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만 살짝 문을 열었다. 마사에 있을 거야. 폴리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라.
다영이 슬쩍 귀띔했으나 은혜의 행선지는 연재도 이미 알고 있었다. 북문과 정반대에 위치한 주한마사까지 길고 긴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까지도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필 가운데 위치한 장소가 경마장이었으므로 연재는 그 큰 경기장을 빙 둘러 걸어가야 했다. 날이 좋아서 다행이었다. 비가 오거나 찌는 듯이 더웠다면 은혜를 보자마자 오만상을 찌푸렸을 거였다. 아니, 그런 날씨였다면 애초에 이곳에 오지 않았겠지만 은혜는 4년 전부터 이곳을 드나들었다. 새로운 기수 도입을 앞둔 시점이었으며 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경마 시스템 개편과 새로운 개장을 홍보했을 즈음이었다. 그때 말한 경마장 개편은 경기장 천장에 투명 홀로그램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홀로그램 스크린은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초원이나 해변으로 화면을 바꿨다. 이는 보는 사람에게나 달리는 말에게나 시각적 흥분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편 사항은 경주마로만 교배되어 태어난 말을 수입해오겠다는 것이었다. 경주 실력이 우수한 말끼리만 교배해 점점 더 빠른 말을 탄생시킨다. 연재는 이 말이 아직까지 이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몇 세대 후 태어난 말은 얼마만큼 빨라지는 것일까? 그렇게 빨라진 말들이 끝내 달려야 하는 곳이 경마장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발전과 재능의 낭비처럼 느껴졌다. 연재가 기억하기로 수입된 말들은 연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즈음 이곳에 왔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온 곳이 경마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인지 말들은 이곳에 온 며칠 동안 서럽게 울었다. 경마장과 가까운 위치에 집이 있던 터라 그 소리는 새벽까지도 계속 들렸다. 보경은 잠들지 못하는 은혜와 연재에게 말들이 고향이 그리워 울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달랬다. 그 후 며칠 뒤 연재는 은혜가 몰래 마사까지 들어가 말과 대화하는 걸 목격했다. 은혜는 외로운 말과 말동무가 되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걸리면 혼나. 연재는 따끔하게 말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상황이 맞아야 이루어진다고 은혜의 마사 출입은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어주는 북문보안관 다영과 그런 은혜가 오기를 기다리며 말 사료를 쌓아놓는 마사 관리인 민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사 정문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연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섰다. 마사 관리는 그 어느 곳보다 중요했다. 초원지대에서 뛰놀아야 하는 말들에게 이곳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마사는 경마공원의 어느 곳보다 채광과 배수가 좋았고 목초지에 인접해 있었다. 매일같이 갈아놓은 평평한 흙바닥에서 말의 배설물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만 봐도 마사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닿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마사는 말들에게 감옥일 뿐이었다. 긴 복도를 따라 말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마방이 교도소의 방처럼 늘어서 있었다. 좌우로 5발자국씩 이동할 수 있는 사면이 콘크리트로 된 공간이었다. 여기 말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연재가 말했을 때 민주는 애써 항변하듯 입을 열었다. 그래도 여기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됐는데 벽은 방풍이랑 방수 다 되고 발길질에도 발굽에 충격이 없도록 완충제까지 다 붙여놓는다고. 지붕도 방열 기능이 있어서 열기와 냉기 다 차단해주지. 환기를 위해 창문도 우리 집 창문보다 크다니까. 여기는 전부 말을 위해 과학적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이곳의 주인은 말이니까 말이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민주가 숨가쁘게 말을 마치자 연재는 무심히 반박했다. 그래도 갇혀있는 거 맞잖아요. 민주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초원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몄다고 할지라도 초원은 아니었다. 연재는 마방 사이를 지나는 것을 늘 답답해했는데 자신을 쳐다보는 말들의 눈빛이 퍽 슬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은혜는 말들의 눈이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연재는 은혜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리움을 느끼려면 그리워할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했다. 말들이 실체를 기억할까? 한 번도 초원을 밟아보지 못할 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만 느낄 것이다. 갇혀있지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문명사회 이후 쌓아온 말들의 기억 DNA는 초원보다 마방에 더 많을 것 같았다. 휠체어에 앉은 은혜가 보였다. 은혜는 무릎에 쌓인 귀리 건초를 한 묶음씩 투데이에게 건네고 있었다. 투데이는 마사의 안방 마님이었다. 지난해까지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올해부터 급격하게 나빠진 관절 때문에 경기 하나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다. 약물 치료를 받느라 몇 개월 쉬고 있다고 했지만 투데이가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연재가 가까이 다가가자 은혜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아른 채를 해왔다. 아르바이트 잘렸구나? 연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네가 이 시간에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거기 점장님도 기어코 베티스든? 최저 시급이 오른다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일 알아봐야지. 일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고? 은혜의 말에 또다시 연재가 화들짝 놀랐다. 어디서 몰래 듣고 왔어? 남들 다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일만 찾아다니는 17살한테 할 말이 이거 말고 뭐 더 있겠어? 듣고 보니 그러네. 연재는 은혜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허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방에 등을 기대앉았다. 투데이의 콧잔등이 창살을 비집고 연재의 어깨에 닿았다. 투데이도 연재에게 아른 채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연재가 손으로 투데이의 콧등을 쓸었다. 멍하니 투데이의 콧등을 쓸며 연재는 점장과 나누었던 대화를 곱씹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야 이렇게 꿈을 대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누구보다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했던 순간이 있지 않던가.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했던 기간이 연재의 인생에서 엑셀러레이터를 가장 많이 밟은 시기였다. 전국구에서 로봇 분야의 재능이 특출난 13세 이상, 19세 이하 아이들 10명을 선발해 방학 동안 독일로 개발 목적의 연수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연재에게 공고문을 건네준 사람은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 과학 선생님은 진작 다른 아이들과 달리 로봇 분야에서 영특했던 연재를 알아봤다. 과학 선생님은 내일까지 잘 생각해보고 혹여 관심이 있다면 안내문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채워오라고 말했다. 다 채울 수 없으면 어느 정도 키워드만 따와도 선생님이 채우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으나 연재는 그날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정해진 분량을 꽉 채웠다. 자녀 글자 수가 전부 0바이트였다. 고칠 곳도 없이 훌륭했던 자기소개서는 1차 서류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2차 시험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 소프트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보는 실험으로 기존의 재난구조용 소프트 로봇 다르파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 안에 10톤 무게로 서로 얽힌 건축 자재물 속에서 인형을 꺼내오면 되는 과제였다. 그 모든 것이 연재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사소한 망설임이 연재를 그대로 가능성 밖으로 내던졌다. 차라리 수습 불가능한 실수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금방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기라도 했을 것이다. 고작 질문 하나를 대답하지 못했으니 어디 가서 신세를 토로할 수도 없었다. 연재가 바지를 털고 일어나 은혜 무릎에 있던 귀리건초를 한 주먹 쥐어 투데이에게 내밀었다. 방금까지 많이 먹었는지 냄새를 킁킁 맡더니 투데이가 심드렁하게 고개를 돌렸다. 치사하게. 연재가 마방 안으로 귀리를 살포시 던져놓고는 손을 탈탈 털었다. 가자. 점심 아직 안 먹었을 거 아냐. 연재의 말에 은혜는 투데이와 인사를 나눴다. 콧등과 턱을 손으로 매만지며 얼굴에 이마를 맞대고는 눈을 감았다. 아픈 건 금방 치료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은혜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투데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옅은 콧바람을 훅훅 내뱉었다. 벽에 기대어 은혜를 기다리고 있던 연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도 끝에 비중 나온 발이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은혜를 자리에 두고는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온하게 누워있는 그것을 만났다. 멈춘 걸까? 누군가 버려둔 걸까? 미세한 움직임조차 없는 걸 보니 고장나서 버려둔 게 맞는 것 같았다. 귀리 건초가 잔뜩 쌓인 건초 더미에서 목장 주인처럼 한가로이 누워있던 것의 정체는 기수였다. 연재가 마지막 마방 너머로 고개를 빠끔 내밀었을 때 칠이 벗겨진 초록색 투구를 쓴 기수가 손을 올리며 연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연재는 습관적으로 마방 뒤로 몸을 숨겼다. 기수다. 왜 건초더미 위에 누워있는 것일까? 연재가 기억하기로 기수방은 옆 건물이었다. 연재가 다시 초록색 투구의 기수를 바라봤다. 기수는 자신의 발가락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두 눈은 정확히 연재를 향해 있었다. 기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눈만 두 개 뚫린 앞판으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을 내비치고 있지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연재가 천천히 기수를 훑었고 그제야 기수의 골반이 완전히 파열됐다는 것을 알았다. 신경처럼 이어진 몇 개의 선을 제외하고 척추와 골반은 부품이 완전히 조각난 채 으스러져 있었다. 낙마할 때 엉덩이부터 떨어졌거나 그 후 말발굽에 밟혔을 가능성이 컸다. 연재는 자신도 모르게 대리고통을 느끼며 인상을 찌푸렸다. 기수가 고통을 느낄 리가 없는데 말이다. 어쩌면 이 기수는 수리를 위해 이곳에 잠시 놓였을지도 모른다. 저에게 볼 일이 있으신가요? 기수가 말을 할 때마다 목에 부착된 감지기가 초록빛으로 빛났다. 연재는 망설이다가 기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투구에 쓰인 C-27이라는 아이디는 그때 확인했다. 건초더미를 밟고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무너진 척추와 골반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다. 이 정도의 손상이면 하반신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게 비용도 더 절감될 듯했다. 손가락으로 장고를 들추니 탄소 섬유로 만든 카본이 과자처럼 툭 떨어졌다. 연재가 화들짝 놀라 조각을 다시 맞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괜찮아요.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손은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조각난 부품을 더 망가뜨렸다. 연재는 결국 두 손을 무르고는 미안함에 입을 꾹 다물었다. 기수는 덤덤하게 자신이 고장나게 된 경위를 말했다. 경기 도중에 떨어졌는데 바로 뒤에 오던 선수에게 밟혔어요. 제 실수죠. 딴 생각을 하면 안 됐는데 문득 하늘이 푸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재는 어쩐지 이 기수의 말이 독특하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휴머노이드의 언어 구사력과는 사뭇 달랐다. C-27은 그러니까 앞으로 콜리라는 이름이 붙게 될 휴머노이드는 자신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개 올렸다. 날이 맑은 날 초원을 뛰고 있다는 상상을 했거든요. 스크린으로 보이는 가짜 말고 진짜요. 진짜 초원을 달려본 적 있나요? 콜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후문이 열렸다. 연재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익히 아는 얼굴이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혜를 이끌고 도망갔을 거였다. 다행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민주였다. 양손에는 사료가 수북하게 쌓인 양동이 2개가 들려 있었다. 무단 침입자 탓에 연재보다 더 놀랐던 민주는 푸 떨었던 숨을 내뱉고는 자매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밥그릇에 사료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마방 구석에 있던 말들이 밥그릇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연재는 손잡이가 달린 파란색 플라스틱 바가지로 사료를 가득 떠 밥그릇에 부었다. 민주는
둘이 이곳에 왜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으므로 어련히 알아서 생각한 듯했다. 물론 연재에게 일을 잘렸느냐고 묻는 건 빼놓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그 관심을 다 돈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덕분에 연재의 비아냥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왜 밥은 일일이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귀찮게. 연재의 투덜거림에 지지 않고 민주가 받아쳤다. 너 이 정도도 귀찮아했다가는 정말로 도태된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네가 하나 만들어주든가. 사료주는 기계. 연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다. 500 불러도 돼요? 이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기를 치네. 필요한 재료 원가부터 다 따져드려요. 설마 인건비를 빼놓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연재가 눈썹을 찡그리며 입술을 내밀었다. 에이, 설마. 딱 이런 표정이었다. 말로는 연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익혀온 민주는 그쯤에서 백기를 들었다. 연재가 5번째 말에게 사료를 주려고 하자 민주가 연재를 말렸다. 그 말은 아까 줬어. 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까 줬다고 하기에는 말이 사료 냄새를 맡고 너무 좋아하는 걸. 그냥 조금만 주면 안 돼요? 하고 연재가 물었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연재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안 된다고 하기만 하는 그 낌새가 퍽 이상해 보였으나 마사의 관리인은 민주였으니 연재는 민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말에 밥통까지 사료를 채운 후에야 일이 끝났다. 마사 정문으로 둘을 안내하는 민주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연재의 시선은 계속해서 후문에 있는 건초더미로 향했다. 민주는 콜리와 연재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도 콜리에 대한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들에게 밥을 주는 동안 민주가 알아서 입을 열 줄 알았던 연재는 나갈 때까지 그에 관한 말을 꺼내지 않은 민주에게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동안에는 사소한 것, 이를테면 다크호스인 레드불이 어제 경기에서 어떻게 역전을 했는지까지 이야기해주던 민주였기에 연재는 기다리면 알아서 기수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다. 하지만 민주는 마사 앞에서 둘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고. 은혜와 함께 마사에서 멀어지던 연재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뒤돌아 마사로 들어가는 민주를 불러세웠다. 연재가 짧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물었다. 아까 거기 있던 기수 있잖아요. 연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민주가 말을 잘랐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어서 오히려 연재가 당황했다. 그 기수 조만간 폐기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낙마 때문에 부서지는 기수는 워낙 많았다. 애초에 그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경마 경기의 약점은 기수가 인간이라는 점에 있었고 이는 말이 최고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 중 하나였다. 인간보다 작고 가벼우며 떨어진다 한들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새로운 기수가 필요했다. 기수 휴머노이드는 평균 150cm의 신장과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몸체 덕분에 인간보다 훨씬 가벼웠다. 말이 달릴 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관절, 말의 목덜미를 매만질 수 있도록 생체보다 길게 제작된 팔, 색으로 기수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투구, 존재 자체가 말을 타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낙마해 부서진 기수는 그대로 폐기 처분됐고 머지않아 새로운 기수가 등장할 거였다. 민주는 단지 콜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기수와는 조금 달라 기수방에서 콜리를 빼두었던 것 뿐이었다. 아주 잠시 동안만 하늘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하늘이 어땠느냐고 물으면 콜리는 마치 비가 온 후 날이 갠 것처럼 푸르고 창백했다고 대답했다. 왜 말을 타다가 하늘을 바라본 거야? 하늘이 그곳에서 그렇게 빛나는데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름을 연재도 느꼈을 것이다. 민주도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콜리를 모르는 척할 수 없을 연재를, 그리고 끝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내놓으며 콜리를 사겠다고 말하리라는 것을.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어 연재는 민주의 말을 듣고 그 기수의 패기를 수긍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연재는 독불장군처럼 민주 앞에 섰다. 60만 원밖에 없다니까요. 연재의 고집에 답답해진 민주가 머리카락을 쥐어짜듯 쓸어 넘겼다. 아니, 글쎄 안 된다니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알겠어요. 65만 원. 물론 정가의 휴머노이드 기수는 몇백만 원을 호가했다. 그렇지만 구매만 그렇다. 되파는 건 다른 문제다. 다른 휴머노이드와 달리 기수 휴머노이드는 소모품이었고 말과 함께 경주를 들고 온 기수는 대체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구매가의 반에 반도 되지 못하는 가격으로 싸게 되팔았는데 되파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었다. 기관에 도로 반납하는 게 맞았으나 기관에서도 부품 하나 건질 수 없는 휴머노이드는 대체로 받지 않았으니 웬만한 업체들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짓말을 하고 불법 거래를 했다. 연재가 민주에게 당당히 값을 부르고 있는 이유도 전부 이런 유통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간단했다. 휴머노이드 불법 거래 사이트까지 뒤져봤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만연하다고 해서 아직 학생인 연재를 대상으로 불법 거래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연재. 민주가 단호하게 이름도 불러봤으나 연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70. 아이씨. 80. 잠시만 기다려봐. 결국 민주가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피했다. 승리에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민주가 허락한다고 해도 그 윗사람 중 누군가가 승낙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도 있으므로 연재가 긴장을 놓지 않기 위해 허리를 꿋꿋하게 세운 자세를 유지했다. 설령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을 자신이라는 걸 연재는 잘 알고 있었다. 끝내 편의점 일자리를 따냈던 사람이 누구던가. 연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몸통의 반이 부서져 폐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술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밤잠까지 내쫓으며 머리에 꽉 들어찬 존재를 어떻게 쉽게 보낼 수 있겠냐는 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경에게 동의라든지 조언 따위는 구하지 않았다. 보경에게 말했다가는 이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었으므로 비록 집을 나오다 은혜에게 들키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는 했으나 은혜가 보경에게 이 일을 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의의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비밀이나 작전을 타인에게 말해도 될 만큼 살가운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설령 그 타인이 보경일지라도. 민주는 그리 길지 않은 통화를 끝내고 나왔다. 연재야. 왜요? 쟤 싣고 갈 건 가지고 왔냐?